6장 입금과 송금의 귀속식이에요. 자, 여러분, 귀속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에서도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기가 있듯이 우리 법인세법에서도 입금과 송금을 언제 인식할 건지 이 귀속 시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입금과 송금을 우리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의 일반 원칙이에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를 판단해요. 그러면 발생주의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그 기간에 인식을 하는 방식이죠. 자, 수익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현됐을 때 수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수익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실현된 걸로 봐서 그때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실현주의예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되는데 이 발생주의로 인식하기엔 너무 이게 추상적이니까 이 발생주의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비용은 수익이 발생한 그 해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퇴직급여라든지 대손상각비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은 수익에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수익에 최대한 대응을 시켜서 인식하자는 게 우리 회계의 관점이에요. 맞죠? 회계에서의 발생주의의 개념인데 우리 법인세법은 우리 회계처럼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금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권리가 확정이 되면 권리가 확정이 되면 그때 수익이다. 그때 입금이다. 의무가 확정되면 그때 비용 인식을 하는 게 맞다. 즉 그때 송금을 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의 발생주의와 법인세법의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속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기속 시기에 대한 차이는 언제 인식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 기속 시기와 관련된 차이는 우리가 유보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구적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 차이이기 때문에 X1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건지 X2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건지 이 기속 시기의 어떤 시점에 대한 차이니까 이거는 유보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 형태별로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우리 상품, 제품 같은 이런 재고 자산은 언제 여러분 우리가 판매 수익과 판매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회계와 동일하게 우리 상품이나 제품 같은 재고 자산의 판매 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에 그때 매출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회계도 일반적인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듯이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도한 날에 입금을 인식하는 거예요.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수익 인식 시점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라고 표현하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시기도 일반적인 제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인도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우리 법인세법, 우리 회계 이렇게 인식되는 시점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는 게 아니죠. 상품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돈만 미리 받은 거니까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되는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매출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회계도 그렇고 부가가치세법도 그렇고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사례를 꾸며봤는데, 자, 회사가 1월 10일 날 상품권 10,000원을 발행하고 현금 수령분을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실수로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했다고 한번 제가 뭐 어거지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은 회사는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원래 선수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실수로. 자,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당연히 상품권을 발행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매출이 아니라 우리 판매하기 이전에 뭐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귀속 시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우리 세법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부채의 증가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금, 그렇죠. 불산입, 입금 불산입, 요 선수금 이런 식으로 감옥 적고 10,000원. 저는 이제 감옥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10,000원 선수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러면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금 불산이 10,000원 했는데 소득 처분은 첫 번째 자산 부채의 차이인가요? 자산 부채의 차이네.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법인세법은 선수금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으니까 이 회사가 부채를 과소계상했네요. 부채 과소계상은 자본이 과대계상됐다는 뜻이니까 자본을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요. 이해돼요? 송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지금 발생된 시점이니까 그렇죠. 유보, 발생 그렇게만 해주면 되고, 그래서 회사는 1월 15일 날 상품권을 회수하고 상품을 10,000원에 공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장부에는 어, 이때 수익으로 인식을 안 한 거예요. 왜? 바로 수익으로 이전에 인식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상품을 이렇게 공급했을 때, 그렇죠. 선수금이 줄고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수익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은 수익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입금으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입금, 산이 10,000원, 선수금에 대한 차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사회유출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거 보니까, 선수금 부채에 대한 차이네. 회사는 부채 감소를 인식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은 부채 감소를 잡았고, 그렇죠? 그래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물 산입 가산조정이니까 요것만큼 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법인세법은 부채를 차변에 감소시켰잖아요. 근데 회사는 부채를 감소 안 시켰으니까 회사는 부채가 과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채 감소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부채 과대는 자본 과소잖아요. 그럼 자본이 과소돼 있으니까 플러스 유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유보가 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예요? 그렇죠. 유보 감소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에 대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고자산 외에, 재고자산 외에 뭐 부동산 같은 거를 만약에 양도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요. 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회계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근데 건물 같은 걸 양도했어요. 그러면 언제 공급한 걸로 봐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이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그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그때 공급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 언제 여러분 우리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렇죠.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잔금 치르면 건물 등기 이전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을 해주거나 또는 자산을 이렇게 인도하거나 잔금 청산도 안 했는데 또는 이 자산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넘어간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인도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대금 청산한 경우에 이전이 되지만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자산 인도를 미리 하거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이 경우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원래는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전에 이렇게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넘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 빠른 날, 빠른 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어, 우리가 입금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인데, 시용 판매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하는 방식이잖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계에서는 언제 판매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렇죠. 고객이 사용해보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하면 팔리는 건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우리 법인세법도 그때 입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와 법인세법, 우리 심지어 부가가치세법도 동일해요. 공급 시기가. 그래서 이 3자가 다 일치하는 게 시용 판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이에요. 자, 우리 지금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위탁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가 어떻게 되냐? 위탁 판매 손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수탁자한테 판매를 의뢰해서 수탁자가 우리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그런 판매 방식이에요. 그럼 위탁자는 언제 매출 수익을 인식해요? 그렇죠. 우리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낸 시점이면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고객한테 물건을 판 그 시점에 위탁자의 판매 수익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그날 우리가 수익으로 회계상에 인식을 하고 이 시점을 우리가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식하고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공급 시기 다 3자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거래 형태별로 언제 입금으로 볼 거냐, 언제 송금으로 볼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케이스를 한번 어거지로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봐봐요. 위탁 판매 관련해서. 회사는 일기에 수탁자에게 적송한 위탁 상품이 10,000원이 있대요. 그래서 일기 12월에 해당 위탁 상품을 17,000원에 판매했지만 어, 실수로 2기 1월 달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인식했나 봐요. 매출 수익과 손익, 매출 원가 비용을 인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사는 1기 때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죠. 매출을 누락한 거죠. 또 매출 원가까지도 누락이 됐고. 하지만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은 뭐예요? 수탁자가 물건을 판 시점에 우리가 입금과 송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17,000원어치 판 거 맞으니까 이때 외상매출금 이렇게 인식돼야 되고 또 일기 때 팔려 나갔으니까 이 상품이 원가가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0,000원만큼 매출원가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장부 기록을 안 했다 이거죠. 이해되죠? 자, 여러분 세무조정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 잠깐 지워볼까요? 좀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자, 회사는 수익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매출이에요. 그러면 입금 산입 17,000원. 근데 입금 산입한 게 이게 뭐 사유출된 건 아니고 이 외상매출금 자산에 대한 차이예요.
우리 자산부채의 차이는 일시적 차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의 차이는 일시적인 차이잖아요. X1년도의 수익으로 잡을 건지 X2년도의 수익으로 잡을 건지 이 시점의 차이니까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니까 유보나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켰는데 얘는 자산을 안 잡았네, 회사는. 자산 가소 계상이네. 자산 가소는 자본 가소니까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자, 또 여러분 지금 매출원가 비용 처리를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비용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송금 산이 10,000원. 그런데 이 송금 산입한 이 10,000원이 자산 부채의 차이네요. 그죠? 회사는 회사는 상품 자산을 줄이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자산이 팔려 나갔으니까 상품 자산이 줄어들어야 돼요. 상품 자산을 안 줄였네요, 회사가. 그럼 자산이 과대돼 있겠네요. 자산 과대는 자본이 과대돼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만큼 이 송금 산입한 것만큼 마이너스 유보해 줘야죠. 그렇죠?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익이 때 회사가 이익이 때 매출원가 이런 회계 처리 해줬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1기 때 이미 입금과 송금을 다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입금과 송금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는 상품 매출 수익 인식했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입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금 그렇죠. 불산이 17,000원. 그런데 회사는 자산을 증가시켰지만 법인세법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자산 부채의 차이예요. 자산을 과대 계상했네요. 그럼 자본이 과대 계상돼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입금 불산인 마이너스 유보에서 요 플러스 유보를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또 매출원가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송금 불산이 10,000원. 근데 이건 상품 자산의 차이예요. 회사는 상품 자산을 줄였는데 자산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그럼 자산 과소는 자본 과소니까 이거는 자본을 더 해야 되겠구나. 플러스 유보구나. 그래서 플러스 유보로 유보 감소로 해서 유보를 이렇게 해서 추인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유보 감소로 추인된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 판매와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한번 연습해 봤어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별 다양한 입금 송금의 귀속 시기를 법인세법상 언제 인식할 거냐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귀속 사업연도예요.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라는 건 물건을 인도한 후에 대금을 2회 이상, 1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해서 회수하는 이런 거래 형태를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우리 법인세법상의 수익과 비용, 즉 입금과 송금의 인식 시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회계에서는 이게 뭐 단기든 장기든 간에 인도한 시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요. 손익을 인식해요. 인도한 시점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할부니까 미래에 받을 이 대금을 현재 가치 평가에서 이렇게 우리 회계에서는 이 현재 가치와 미래에 회수할 금액의 차이 이자의 금액이 되게 유의적이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가치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가치 평가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X1년도에 물건을 1,000원짜리를 팔았는데 X1년도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근데 X1년도 12월 31일 날 내가 돈을 받기로 하면 지금 금리가 10%다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1,000원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받아요? 1,100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차변에 X1년도 1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대변에 뭐 제품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0.1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치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 평가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 이런 붕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 외상 매출금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100원만큼 더 회수한 거는 매출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이제 현재 가치 평가의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1기간으로 해서 했지만 할부니까 기간이 길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에 회수하게 될 이 금액과 현재 시점의 이 차이만큼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기간에 따라 인식하는 게 우리 회계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기준으로 현재 가치 평가에서 이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 평가에서 1,000원만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도한 시점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장기 할부 판매니까 만약에 상장 기업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인도 시점으로 안 하고 회수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회계는.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법도 똑같아요. 인도 기준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은 현재 가치 평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면목 가치로 무슨 얘기냐면 그냥 1,100원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법인 기업이 이렇게 막 현재 가치 평가해 가지고 현재 가치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현재 가치 평가한 거 수용해 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다만 법인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 우리가 세무조정은 강제 조정 사항인 신고 조정이 있었고, 또 법인의 의사에 따라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이런 뭐 감가상각, 대손 이런 건 결산 조정 사항이었잖아요. 결산 조정 사항은 결산에 반영해야 인정하는 그런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니라 회계 장부에 기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입금을 인식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 회수 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회수 기일 도래 기준. 그러니까 회수하기로 한 그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금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외를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회수 기일 도래 기준하고 회수 기준하고는 좀 의미상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하되 회계에서 현재 가치 평가했으면 그걸 그대로 수용해주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에 의해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수 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놨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1년 이내에 회수가 되는 단기 할부 판매다라고 하면 법인세법하고 기업회계랑 모두 다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해요. 회계도 물건을 판매한 그 시점에 매출 수익 인식하고, 법인세법도 인도한 시점에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고로 우리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이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하고 회계랑 이 인식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법인세법하고 부가세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부가세법 공부했을 거니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하되 현재 가치 평가했다면 회계 기준상 그대로 수용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 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이에요, 용역. 재화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건설업도 용역이니까 건설업 포함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용역은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손익을 인식을 해요. 진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진행 기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입금과 송금을 인식을 해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건설 용역 있잖아요. 이 기간이 짧은 거 1년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이런 단기 건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참고로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입금과 송금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금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언제 입금을 인식하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입금을 빨리 인식하는 게 좋아요? 늦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늦게 인식하는 게 우리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의 입금의 인식 시점을 뒤로 미루면 소득이 뒤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단기면 원래는 우리가 건설이나 이런 용역이라고 그런다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는데, 이게 1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다 그러면은 그냥 인도 기준이라는 거는 여기서 완성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요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인도된 걸로 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역인데 무슨 인도를 해요, 여러분? 서비스인데 어떻게 이걸 인도를 해요? 그죠? 용역은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도 기준은 용역 제공이 완료됐을 때 그때 인식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용역은 진행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법은 진행 기준, 회계도 마찬가지로 진행 기준으로 하되, 우리 단기 용역에 대해서는, 단기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도 기준, 즉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러니까 단기 건설용 공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끝나는 완성이 되는 그 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입금을 인식하는 게 세금을 늦게 내게 되는 거니까요.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진행 기준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진행 기준이라는 게 우리 뒤에 가면은 요 개념이 또 좀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 사례를 노트에다가 한번 꼭 좀 적어 봐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 놓고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메모했는데요. 여러분 노트라든지 또는 뭐 책 여백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적어 볼래요? 음, 이렇게 적었죠? 자, 여러분 요 진행 기준 용역과 관련된 이 진행 기준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가 입금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그 용역, 즉 예를 들어서 건설업 용역을 생각해 보면 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총 건설 공사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도급 금액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 계약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측정해서 진행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기준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발생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추정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사례를 즉흥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봐봐요. 지금 건설공사 계약 100억, 아주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들어봐요. 건설공사 계약이 지금 100억짜리를 우리 회사가 건설 용역 회사인데 이 건설공사를 따냈어요. 100억짜리를. 그래서 이 건설공사를 X1년부터 X2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이런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니까 이 건물 지을 때 뭐 원가가 들어갈 거잖아요. 뭐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원가 들어가는 걸 추정해 봤더니 엑셀년도에는 원가가 누적으로 42억이 원가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투입이 됐다라고 그냥 가정해 봐요. 또 X2년도까지 원가가 발생될 게 이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70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70억이 발생됐다라고 한번 단순화시켜 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행률을 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면은 총 지금 엑셀연도 시점에서 70억의 원가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00억짜리 건설공사 계약 따내가지고 100억의 공사 대금을 받고 70억의 지금 공사 원가가 들어가면 30억의 공사 이익이 나는 거죠. 2년 동안.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그 2년 동안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을 인식을 하라고 돼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 사례를 한번 적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행 기준으로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억이 지금 추정이 되는데 원가가 누적으로 엑셀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가 42억이라고 가정해봐요.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눌러봐요. 자, 42억 나누기 70억 이렇게 해봐요. 해보면 이게 엑셀연도의 진행률이 60%가 나와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X2년도에 총 추정 원가가 누적으로 70억인데 실제 70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 진행률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누적이에요, 누적. 누적된 진행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X2년도에는 누적으로 했을 때 진행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 위에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자, 그럼 봐봐. 여러분, X1년도의 입금과 송금을 계산해 볼까? 자, X1년도의 입금은 즉 공사 수익이 입금이잖아요, 지금. 이 입금은 얼마고? X2년도에 공사 원가가 송금이잖아요. 이걸 한번 따져 볼게요. 자, X1년도에 공사 수익 입금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계약 금액이 100억입니다. 자, X1년도의 진행률이 몇 퍼센트? 60%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초 사업연도니까 이 공사 시작한 지금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사 수익 인식한 건 없어요. 맞죠? 그럼 X1년도에 공사 수익은 얼마? 그렇죠. 60억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이 수익과 비용, 그 입금과 송금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공사 원가는 지금 42억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공사 이익은 18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X2년도가 이제 문제예요. 자, 바꿉니다, 여러분. 자, 봐요. X2년도가 됐어요. 자, X2년도에 자, 공사 계약 금액은 100억 그대로이라고 보고 X2년도에 누적 진행률은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그럼 X2년도에 누적 공사 수익은 2년도까지 누적 공사 수익은 100억이죠. 그런데 이 누적된 공사 수익 중에 X1년도에 인식한 공사 수익이 지금 여기 얼마 있어요? 60억이 있으니까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사 수익 입금 산입한 게 60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X2년도에 입금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 그렇죠. 나머지 40억을 X2년도에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X2년도에 발생된 원가는 X1년도부터 2년도까지 누적으로 70억이니까 42억 빼면은 나머지가 X2년도에 발생된 공사 원가잖아요. 공사 원가 얼마예요, 그러면? 70억에서 42억 빼면 28억 맞나요, 여러분들? 28억이 X2년도의 공사 원가예요. 그러면 X2년도에는 공사 이익이 얼마가 돼요, 여러분? 공사 이익이 12억 이렇게 해서 이 X1년도에 18억, X2년도에 12억 해서 총 30억의 공사 이익이 2개년 동안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억의 공사 이익을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18억과 12억으로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자, 진행률은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시면, 총 공사 추정한 그 예정비 중에 공사비 당해년도 말까지의 공사 누적액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적 진행률을 의미한다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진행률 100%다 그러면은 X 2년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X 1년도 걸 포함해서 누적으로 이렇게 진행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률을 곱한 이 공사 수익은 누적 수익이니까 전년도의 수익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누적으로 우리가 공사 수익을 계산한 거라 전년도에 이미 인식한 입금 산입된 이 공사 수익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이 식의 의미가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진행률을 추정할 때는 우리가 발생된 원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가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 수익과 비례관계가 있는 뭐 작업 시간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합리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 진행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추정하는 걸로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공사 수익과 같은 용역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 비용, 즉 입금과 송금을 인식한다는 거.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을 좀 늦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시점에, 인도되는 시점에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했어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재고 자산을 판매했을 때는 인도 기준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케이스도 봤고, 또 재고 자산 외에 이런 건물,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등기 등록일이나 인도의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빠른 시점에서 우리가 어, 인도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빠른 날에 입금과 송금을 인식하는 거예요. 시용 판매는 회계나 세법이나 동일하죠. 언제 여러분? 그렇죠.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 수익이고 그 시점에 입금으로 보는 거죠. 위탁 판매도 똑같죠. 여러분 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뭐 수탁자가 판매한 그 시점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세무 조정한다는 거 배웠고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법인세법 인도 기준으로 한다. 근데 현재 가치 평가해주면 그것도 수용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규정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 회수되는 그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금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다. 회계든 우리 법인세법에는 진행 기준인데 우리 중소기업의 단기 건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세금을 미룰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 기준으로 즉 완성되는 시점에 우리가 입금을 산입해서 이렇게 신고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놨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행 기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공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